나 이런 거 많이 봤어. 나 이런 비주얼 예전에도 봤어. 나 크로넨버그 좋아한다. 뭐 이러면 솔직히 독자 입장에서는 어쩌라고 싶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배우며 산다를 모토로 제가 미디어를 통해 얻고 느낀 바를 공유하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든 임수연 저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영상에서는 영화 서브스턴스에 관한 비하인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서브스턴스의 줄거리나 작품 분석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영화에 대해 아무 정보가 없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때 엄청난 명성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TV 에어로빅 쇼 스파클 유어 라이프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엘리자베스는 50살이 되던 날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받습니다. 심지어 당신은 어리고 섹시하지 않다는 모욕적인 이유로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실려간 엘리자베스는 한 번의 주사로 더 아름다운 버전의 나로 7일간 살아갈 수 있는 약물 서브스턴스를 권유받습니다. 원래 갖고 있는 몸의 척수액을 제품 설명서대로 잘 주사하기만 한다면 7일 동안은 50살의 엘리자베스로, 7일 동안은 젊고 아름다운 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수가 될 때 달라지는 사람들의 호의적인 태도와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찬사는 엘리자베스가 처음 약속한 규칙을 어기고 극단적으로 원래 본체의 척수액을 무리하게 끌어와 쓰게끔 만듭니다. 루키즘과 에이지즘을 다룬 굉장히 직설적인 보디 호러 영화입니다. 한국에서 관객수 56만을 돌파했는데 아트하우스 영화가 이 정도 관객수를 동원한 것은 체감상 상업영화 500만 흥행에 맞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주제 면에서 특히 여성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난해 칸느 영화제에서 이 영화의 최초 상영을 봤는데요. 미리 쿠션을 깔고 말하자면 이 영화 상영이 밤 10시쯤이었어요. 영화가 140분이 넘으니까 다 보고 나왔을 때 자정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날 제가 중요한 식사 자리가 있어서 와인을 많이 마셨거든요. 약간 알딸딸한 상태에서 극장에 들어갔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영화를 볼 때는 컨디션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전 나이 먹을수록 더욱 실감하는데요. 하루에 영화 3-4편씩 보고 기사 쓰고 중간중간에 뭐 일과 관련된 미팅도 하면서 그날 마지막 스케줄로 140분짜리 영화를 본 거였어요. 심지어 와인까지 마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 컨디션 때문에 이 영화를 100% 몰입해서 즐기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서브스턴스를 재미있게 보긴 했지만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좋아할 거라고는 기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의 아주 솔직한 감상은 난 코랄리 파르자 감독은 전작 리벤지가 더 재미있었던 것 같다. 이 영화는 굉장히 노골적인 강간 복수극인데 시각적인 충격도 저에겐 그 작품이 더 강렬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서브스턴스 이런 주제를 다룬 작품은 예전에도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영화 묘하게 그래도 엘리자베스보다는 쓰일 때가 더 이쁘긴 하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연출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찝찝한데 결말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뭔가 상은 받을 것 같다 였습니다. 그리고 칸네 영화제 같은 데 가면 다른 나라에서 온 외신 기자들이랑 수다를 떨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네스프레소 커피를 공짜로 주는 라운지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야, 넌 어느 나라에서 왔어? 어떤 매체에서 일해? 여기서 본 영화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 이런 수수한 수다를 떨기도 하고 그리고 칸네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인터뷰는 사실 여러 매체가 같이 들어가는 라운드 인터뷰일 때가 많거든요. 인터뷰 대기 시간이 좀 발생해요. 그래서 인터뷰 기다리면서도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칸네에서 본 영화 중에 뭐가 제일 좋았냐? 어제 무슨 영화 프리미어였는데 너도 봤냐? 어땠냐? 다음 주에 처음 공개되는 무슨 영화가 진짜 최악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아니면 무슨 작품이 벌써 걸작이라고 얘기가 돌고 있다. 황금 종려상 감이라더라. 내가 그 영화를 이미 보고 감독을 인터뷰한 어디 기자한테 들었다. 아니면 저는 팟캐스트나 제가 이제 SNS 팔로잉하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또 레터박스 같은 데도 좀 실시간으로 많이 보고 듣습니다.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제가 칸느 영화제 당시에 느꼈던 서브스턴스에 대한 기자들의 민심은 이건 그야말로 저의 체감입니다. 전수조사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이번에 코랄리 파르자 감독은 무조건 상 하나는 받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영화를 보기 전부터 기자들이 이렇게들 말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맥락이 있냐면요. 칸네 영화제는 프랑스 영화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들도 프랑스 영화계에 새로운 스타를 만들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어요. 가령 한때 자비의 논란이 칸네 영화제에서 진짜 상 많이 받을 때 있었잖아요. 심지어 작품이 별로라고 혹평이 쏟아질 때도 상을 많이 받고 그랬었잖아요. 또 칸네 영화제 경쟁 부분에 처음 왔거나 두 번째로 왔다. 근데 그 영화가 평이 좋다. 그러면 큰 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언제나 축제는 새로운 스타를 갈망하니까. 또 몇 년 전에 줄리아 디쿠르노라는 프랑스 여성 감독이 만든 티탄이라는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요즘 칸네 영화제가 여성 감독이 만든 보디 호러 영화를 좀 선호하고 주목하는 경향 같은 것도 감지되고 있었어요. 코랄리 파르자 감독은 프랑스 감독이고 뉴페이스고 보디 호러 만드는 여성 감독. 여기 하나 더 하자면 코랄리 파르자 감독이 프랑스에서도 엄청 명문대 엘리트 출신이에요. 이게 막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출신 감독?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영화를 봤는데 재미있고 황금 종려상까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타긴 하겠다 하는 분위기가 쭉 있었어요.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응원하고 싶은 영화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서브스턴스는 제가 체감하기에는 기자들이 막 응원하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칸네 영화제 현장이니까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주제로 외모 지상주의 비판한 영화, 뭐 이런 비주얼의 버디 호러, 나 예전에도 봤어. 그렇게 새롭지는 않은 듯 하는 기자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영화가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한다고 하지만 결국 수의 외모를 찬양하게 만드는, 뭐 결국엔 안티 페미니즘적인 영화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당시에도 좀 있었어요. 제가 체감하기에는 신인 여성 감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응원받던 영화는 그 인도에서 온 파얄 카파디아라는 감독이 만든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이라는 영화였어요. 4월 23일에 한국에서도 개봉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칸네 영화제 상 주는 거는 심사위원들 마음이지만 제가 체감한 기자들 사이에서의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3월 3일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기까지 이 영화가 거의 1년 가까이 오스카 레이스를 달려왔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회원들이 투표하는 거 아시죠? 뭐 한국에서도 뭐 한국의 어떤 영화인이 오스카 회원이 됐다 뭐 이런 기사 종종 뜨잖아요.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시상식이 열립니다. 근데 뭐 무슨 영화가 요즘 상을 휩쓰고 다닌다더라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회원들의 표심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또 뭐 어떤 시상식은 회원이 많이 겹쳐요. 이를테면 감독조합 시상식, 배우조합 시상식은 여기서의 수상 결과가 아카데미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데미 무어가 큰 상을 많이 받았어요. 연기도 너무 훌륭했고 이분의 실제 배우 인생이랑 영화 캐릭터가 맞닿은 지점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오스카에서는 데미 무어가 여우주연상을 받기를 바랐는데 아노라의 마이키 메디슨에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늘 오스카 레이스 팔로우하고 해외 기자들이나 영화인들 사이에 뭐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염탐하고 아카데미 수상작 뭐 매년 예상하면서 느끼는 건데 할리우드는 새로운 스타를 갈망하는 분위기가 늘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의 실제 서사와 작품의 캐릭터가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뭐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후보들이 그래서 상을 받기도 하지만 종종 아카데미에서 수상이 불발되는 경우도 은근히 있습니다. 더 레슬러의 미키 루크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뭐 잔뼈 굵고 우리가 잘 알고 뭐 할리우드에서 만들어 온 역사가 있고 하는 배우들이랑 상대적으로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배우가 붙을 때 후자가 이기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대표적으로 더 와이프의 글렌 클로즈랑 더 페이버릿의 올리비아 콜먼이 경쟁해서 올리비아 콜먼이 이겼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데미 무어와 마이키 메디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해외 매체 기자들 팟캐스트도 막 다 찾아듣고 SNS도 보고 했는데 정말 뉴페이스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키 메디슨에게 쏠린 표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노라에 대해서 이런 측면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것 같은데 아노라는 인디 영화, 너무나도 인디 영화. 숀 베이커는 너무나도 독립 영화인이고 앞으로도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가 아니라 독립 영화를 찍을 사람이고 아노라도 그렇게 만든 영화인데 그 점을 귀하게 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브스턴스가 한국에서 흥행하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배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쿠션을 잔뜩 깔면서 얘기를 했던 게 저는 한국에서 이 정도로 잘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을 잘 점치는 것도 기자가 잘 해야 하는 영역이고 저는 이 방면으로 재능이 있다고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엔 틀렸던 거죠. 결국 이 직업이 대중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떼어놓고 갈 수가 없는데 말이죠. "나 이런 거 많이 봤어. 나 이런 비주얼 예전에도 봤어. 나 크로넨버그 좋아한다." 뭐 이러면 솔직히 독자 입장에서는 "어쩌라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보디 호러를 처음 본 사람들이 많고 그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다면 그건 그대로 유의미하고 지금 시대 사람들이 아직 반응하는 사회적인 맥락이 있는 것이고 그 의미를 분석해야 하는 게 저 같은 저널리스트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브스턴스는 저에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작품을 보면 반드시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걸 배웠던 그런 작품입니다.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콜랄리 파르자 감독 이번에 상 받겠지, 뭐 주겠지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어떤 감독이나 작품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확실히 그걸 좀 체감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기사로도 몇 번 쓴 적이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한국 영화계에서는 넥스트 봉박홍이, 봉준호, 박찬욱, 홍상수, 이창동 감독이 나오지 않는가? 라는 화두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